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원의 전략연구원의 오영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오늘이 7월 27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보니까 우리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인데 마침 저희가 그 날을 잘 잡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삼 느낌이 우리가 비록 강연회를 조촐하게 하지만 이런 행사들이 일할이 돼서 이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우리 연구원이 이런 강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지난 5월에 1차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예멘의 통일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예멘을 들여다보니까 참 한 국가의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멘 사태는 이 살레라는 걸출한 인물이 통일을 이룩했고, 또 이 살레의 과욕이 한 국가를 분열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밀어넣어서 지금과 같은 내전의 상태로 끌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그런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다 좋지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겠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도 될 수 있는 거고 한반도 멸망도 올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제가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골격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강연은 이 탈북자도 일부 오시고 대학생들도 초청을 해서 강연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을 다 초청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강연 자료도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좀 했는데 그렇더라도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간단하게 예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멘이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통일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통일이 되긴 되는데 통일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내전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력 통일을 하고, 다시 또 예멘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국제적인 내전 상황으로 바뀌었고, 이런 상황을 거쳤는데 중동의 아주 취약한 나라에서 발생한 통일이 과연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멘은 여기 보시면 왼쪽 지도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이렇게 7개국이 있는 그것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예멘의 지리 지도인데 왼쪽에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고산지대예요. 그리고 옅은 지역일수록 이제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자원이 취약하고 북부의 고산지대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가 굉장히 자원 활용이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약 2,700만 정도 되고 요즘은 2,900만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종교적으로 이슬람인데 시아파와 수니파가 53대 47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덴만, 그 석혜균 선장이 여명 작전으로 그 9.4일생 한 데 있죠. 그 아덴만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홍해 일로 들어가면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나옵니다. 그 홍해와 아덴만 사이에 무슨 항이 있냐면, 여기에 밥엘만데브 항이라고 있습니다. 밥엘만데브 해협이라고. 요 해협이 아프리카에서는 지부티가 있고 해서 이 유럽의 물동량이 이렇게 지나가서 세계로 뻗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의 석유의 그 50%가 이 지역을 통과해요. 그래서 예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무역 노로의 중간에 위치를 해서 무역이 상당히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 특산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카 커피죠. 모카 커피. 모카 커피가 사실은 그 원산지가 예멘입니다. 예멘. 그런데 이제 17, 8세기는 저 예멘에서 생산된 그 커피를 가지고 전 세계가 다 먹고 했는데, 이제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식민지 정탈전이 벌어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또 이 에티오피아가 예멘에서 그 커피 재배 기술을 뺏어가지고 중남미와 이렇게 중남미 아프리카에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뺏기고 그 거의 수출량도 줄어들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멘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까트라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잠비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제가 여기를 설명을 했냐면은 이 예멘인의 그 어떤 특성이랄까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까트는 이게 향정신성까지는 안 돼도 마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멘인들은 우리가 칡나물을 씹듯이 오후 2시부터 5시가 되면 술, 담배를 안 하는 대신에 이걸 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마약성이 있다 보니까 재배를 해도 수출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잠식하는 그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다 보니까 예멘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이 까트 재배를 하다 보니까 농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농지의 30%를 까트 재배에 쓰고 점심때 되면 맨날 이거 씹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 생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잠비아는 우리로 치면 이제 언장도인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신라와 교역이 있었다는 옛날에 그 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언장도를 항상 이 청년들이 이렇게 차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걸 벗어놓고 일해야 되는데 저걸 계속 쓰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노동 생산량도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까트와 이 은장도라는 거 저 두 개 때문에 이 예멘이라는 나라는 국민성이 그야말로 잘 보시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통을 막 갖고 있어요. 잠비아가 네. 성년의 상징이라고, 성년의 상징. 네. 그러니까 저거를 일할 때는 네. 저걸 차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누가 저거는 선물 같은 것도 저거는 가지고 해요. 예,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데 네. 저걸 항상 차고 있는 건 아니야. 이거 벗어놓고 일도 하고 참기도 이게 어디 나갈 때는 저걸 차고 그러더라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보니까 나왔어요. 그 예멘 남부 분단은 그렇습니다. 예멘이 이제 1918년 2차 대전에서 오스만 터키가 패할 때까지 그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북예멘 지역은 그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무타왈라 킬라테라고 해서 1918년 독립을 하면서 회교 군주국입니다. 회교 군주국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군주국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1대 이맘이 야히야고 그 다음에 2대 이맘이 아흐마드, 3대 이맘이 이맘 바드르인데 이 1대 이맘 야히야가 1918년에서 48년까지 그 통치를 했는데 군주국이다 보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독립을 해서 이제 왕국처럼 북예멘을 지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교육을 잘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아갖고 잘 끌어왔는 편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왕이다 보니까 뭐 자기 멋대로 막 한 거죠. 그러다 1948년에 부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어받은 이 이맘 아흐마드가 아들인데 이 친구가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연산군에 그 해당되는 폭군이었어요. 완전히 그 데빌, 응? 악마로 이렇게 명명을 된 정도인데 모르핀에 중독되고 사람을 그냥 뭐 닥친 대로 죽였어. 응? 그러니까 그 참수형도 뭐 길에서 수도 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교 군주국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또 완전히 이제 그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다가 이 양반은 또 한밤중에 자다가 죽었어, 자다가.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만 바드르에게 권력을 승계를 했는데 일주일밖에 이제 재위를 못했죠. 이때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멘 공화국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멘 아랍 공화국. 근데 이 예멘 아랍 공화국을 쿠데타로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보이는 요 일대 북예멘 대통령 살랄입니다. 살랄. 이 대령인데 당시에 왕실 근위대 사령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이제 그 좀 얘기하자면 1952년도에 이집트가 나세르가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이때 이 친구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친구들이 당시에 그 아까 그 1대 이맘 때 저 이집트로 가서 장교 교육을 받고 우리 저 육사 생도들처럼 그렇게 받고 거기서 이제 신문물을 흡수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왕실 근위대 사령관을 하면서 여기 아까 이 이맘 아흐마드가 이제 하도 그 엉망을 하니까 이맘 바드르가 집권을 하자마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아랍공화국으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북예멘 그 공화국이 된 겁니다. 북예멘 공화국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북예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국가를 수립하다 보니까 62년부터 거의 70년까지 한 10년 동안을 완전히 왕당파하고 그 공화파가 내전을 거의 해요. 7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신생국이 수립되고는 거의 뭐 이제 서로 권력 정탈전을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 다음 남예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남예멘은 영국의 그 지배를 거의 이제 받았습니다. 1839년부터 이 영국이 남부 예멘의 아덴을 무력을 장악을 해서 이후에 거의 이제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국의 보호령이 됐는데 남예멘 역시도 그 이집트의 나세르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영국을 탈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영국과 이제 싸워서 남예멘
그 민족 해방 전선이 남예멘 영국과 이제 싸워서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 국가를 수립했는데 이때 이제 그 남예멘은 주로 아덴만의 노조위원장, 우리를 뭐 민주노총위원장 이런 친구들이 민족해방 전선을 구성해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 막시즘을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남예멘이 이제 국가가 수립됐어요. 일대 대통령, 이 남예멘 대통령 알-샤비비도 역시 저기 뭐죠? 그 대통령이 될 때 그 민족 해방 전선을 이끌었던 그 총책입니다. 총책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남북 예멘이 분단이 된 거는 그렇게 돼서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60년대하고 70년대까지는 그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서로 이제 그 국가를 정비하려다 보니까 양측 다 그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통일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국가를 우선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데 치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멘은 1918년에 이제 그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을 했고 한국은 45년에 독립을 했죠. 우리는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예멘은 62년도에 북예멘이 그 다음에 67년도에 남예멘이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우리는 48년 대한민국이 48년에 역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됐죠.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을 거쳤고 예멘은 72년과 79년에 뭐 6.25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 그 남예멘과 북예멘 간에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과정도 보면 우리가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그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섰듯이 북예멘도 마찬가지로 62년 9월에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68년도에 1.2 사태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빈번했고 70년대에도 뭐 도끼 만행 사건 해가지고 막 있었듯이 그런 양국의 상황이 다소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강연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은 이제 통일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 이제 60년대 말까지는 그 신생구 안정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당위성을 인정했는데 사실 뭐 통일 논의가 있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북예멘은 이제 사우디가 거의 다 이제 재정을 지원을 했고 남예멘은 또 아덴을 제외하고는 경제 기반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 수에즈 운하 폐쇄로 재정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아덴만의 그 영국 함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뭐 그 수입료 받아가지고 국가 재정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 이제 70년대 들어와서는 그 70년대 초반까지도 북예멘 경우에는 왕정파하고 연립정부가 대립을 했고 남예멘에서는 또 좌파 세력 그 민주해방 전선하고 남예멘 민주해방 동맹하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양쪽은 그렇지만 북예멘은 인구도 많고 하니까 경제적 우월성을 통해서 흡수 통일을 주장을 했고 남예멘은 무슨 소리냐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통일 협상이 이제 진행되게 된 것은 국경 분쟁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이제 국경 분쟁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그 남북 관계에서 이제 70년대에 우리도 도발이 있고 서로 간에 무장 간첩 난파하고 뭐 그러듯이, 여기도 이제 그 북예멘은 북예멘대로 남예멘에 공작을 해서 남예멘 인민 해방 전선을 잘 활용을 해서 남예멘을 해방시키려 하는 그런 작전을 썼고, 남예멘도 남예멘대로 북예멘에 간첩을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국경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국경 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예멘 같은 경우는 국경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상회담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차 국경 분쟁을 통해서 카이로 협정하고, 그 다음에 카이로 협정에 이은 정상회담 간의 트리폴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카이로 협정에서 단일 국가 수립 협정에 합의하고, 그 다음에 통일헌법위원회가 설립됩니다. 다음에 공동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8개의 공동전문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제 통일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 뒤에 72년도에 이제 그 북예멘 대통령 이 이리아니 2대 대통령 이리아니하고, 그 다음에 남예멘 대통령 루바이 알리, 이 둘이서 이제 트리폴리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국호를 예멘 공화국으로 하고, 국교는 이슬람으로 하고, 수도는 북예멘의 산하로 하고, 이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를. 그 다음에 79년도에서 85년 이때 이제 합의를 하는데, 그때 또한 이제 2차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남예멘이 북예멘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 반정부 단체 민주전선이 봉기를 일으켜서 제법 크게 붙었어요. 붙어서 사상자도 많이 나고, 상당히 그렇게 무력 충돌이 일어났지만, 또 이때 아랍연맹이 여기서는 아랍민족주의가 항상 우선에 있다 보니까 아랍연맹이 주선을 해서 쿠웨이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쿠웨이트 정상회담은 또 누가 하냐면은 이 살레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마일이라고 남예멘 대통령 사이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통일국가 수립을 재확인하고 또 통일헌법 기초를 위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는 통일이 되고 나면 4개월 이내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렇게 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꾸준하게 통일을 논의를 하게 되고, 충돌이 있지만은 차곡차곡 자기들 나름대로는 통일에 대한 절차를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80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공보문화 분야 협정도 하고, 또 주민 왕래에 관한 협정도 이렇게 해서 이 신분증만으로 서로 남북 간에 왕래가 됩니다. 왕래. 그 다음에 공보문화분야 협정을 통해서는 교과서도 공통 교과서를 만들고 학교도 설치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81년도에는 136조에 달하는 통일헌법 초안도 만들고, 그 다음에 84, 5년도부터는 단일 교과서도 만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86년 1월에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무슨 사고냐?
86년 1월에 이 3대 대통령 이스마일과 4대 대통령 무함마드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이스마일이라는 친구는 그 친소파 레닌주의자로 우리로 치면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함마드는 루바이 알리라고 2대 대통령은 친중파나 모택동주의자인데 이 친구가 아주 중도파였어요. 무함마드는. 근데 이 이스마일이 그 80년 4월 금강산 이후로 소련을 갔다가 망명을 갔는데 다시 복귀를 하려고 이 84년도인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다시 권력을 저걸 하려고 하니까 무함마드가 그 정치 서기 회의에서 자기 경호원 한 명한테 총을 들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참석한 이 이스마일 파와 그 일당들을 전부 다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응? 그래서 두 세력 간에 완전 그 무력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거의 뭐 내전이 들어가가지고 그 엉망진창이 되는데 결국은 이 이스마일이 이겼습니다. 권력에서 이겨가지고 무함마드가 86년 1월에 그 북예멘으로 6만 명을 데리고 북예멘으로 탈출을. 그러니까 통일 논의가 갑자기 수그러들었을 수밖에 없죠. 86년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로 집권한 그 아타스, 그 다음 베이드 이 정권이 또 트리폴리에서 타이즈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남예멘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소련이 이제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에서 멸망되면서 남예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마리브하고 샤와이브라는 지역에서 유전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유전이 그 남북 간에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매장량이 마리브 같은 경우는 한 50억 배럴에 해당돼서 상당히 그 사우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이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집권한 남예멘의 그 지휘부가 소련 원조도 중단되고 이 경제는 엉망이 되고 유전이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통일에 이제 그 매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살레 측에 그 어떻게 보면 통일을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레는 잽싸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이 살레는 남예멘으로 갑니다. 남예멘 아덴으로 가고 통일을 위한 그 초석을 다지죠. 89년 11월 30일에 이 사우디 원조가 중단되고 그 이라크, 쿠웨이트와 전쟁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 100만 명이 이제 송환되다 보니까 경제가 그냥 엉망이 되죠. 그 경제는 GNP의 북은 40%, 남은 70%를 차지해요. 그 군사적인 부분은 전혀 통합이 되지 않아서 1국가 3군대, 완전 군대 통합이 무산되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전혀 뭐 주택난, 식수난 이렇게 해서 통합이 거의 뭐 이제 형식적으로 되었지만 실패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그 94년에 총선을 했는데 이 남예멘 쪽에서 총선에서 3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못 하겠다. 그러면서 살레 대통령한테 이제
그 부통령 취임을 거절하고 그 남예멘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살레 대통령이 이렇게 통일정 파부성 인정하고 이렇게 딱 경고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가고 94년 7월에 이제 남예멘 전역을 무력으로 통일을 해버리죠. 그래서 통일이 돼버립니다. 무력으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근데 살레는 내전 후유증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핵심 분리자 16명 제외하고 저는 문제 삼지 않았고, 그 다음에 54개 조문을 더 이제 추가로 개헌해서 남예멘 출신을 입각을 시키고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주변 관계도 개선하고 하면서 이제 일단 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에는 이제 총선을 실시해서 살레의 국민회의당이 완전 전국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총 28명 내각 중에 24명을 북예멘 인사로 만들어서 북예멘 중심으로 완전히 나라를 통일해버리죠. 근데 이후에 이제 99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90몇 프로의 지지를 받아가고 다시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레가 잘해야 되는데 99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78년에 이제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한 20년 잘했어요. 그리고 99년부터 또 한 몇 년은 그래 잘했는데 한 5년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정적이면서 또 적이긴 한 이제 후티를 처형하게 되는데, 이 후티는 사실은 이제 잠깐 얘기하면 99년도에 살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90년도에 통일이 됐을 때 이 북부 지역의 시아파, 자이디파를 이끌고 그 알후크당이라고 해서 정당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슬림에 충실하던 친구였는데 나중에 그 살레 때문에 반외세 투쟁을 막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티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치한테 거스름이 된 거죠. 그래서 2004년에 후티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후티 세력과 이 살레 세력 간에 거의 한 2010년, 12년까지 10년까지 6차례 이제 서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부터는 서기도 이제 거의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도 완전히 다운되고 국민들도 이제 못 살고, 그리고 여기 예멘 식순환에 전염병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2004년부터. 그래서 2007년에 OECD에서 이제 예멘을 취약국가를 지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살레는 1999년부터 이제 장기 집권을, 영구 집권을 노렸어요. 2004년에 삼선 개헌을 해서 또 이제 대통령이 되도록. 그 다음에 온갖 자기 주변의 친척, 또 이 보안, 정보기관, 또 군, 이런 거를 30년 동안 엮어 놓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런 대로 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력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 2011년에 이제 아랍의 봄이, 여러분들 아실 때 아랍의 봄이 왔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살레 퇴진 운동을 하고 막 그랬는데, 살레는 이걸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시위를. 그래서 자기도 그 대통령궁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부상을 했고, 3월 11일 날 2010년 발표를 해서 45명이 사망하니까 그 예멘에도 한 2만 명이 막 광장에 모여서 또 대통령궁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살레도 폭격을 받아서 부상을 했고, 그래서 이 사우디로 잠시 또 그 치료하러 갑니다. 갔다가 다시 또 옵니다. 다시 또 와가지고 다시 복권을 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여론이 악화가 되고 그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제 살리 하야를 하니까 부통령 하디에게 권력을 이양하는데 여기서도 잠깐 보실 게 이 하디라는 친구는 그 86년 1월에 아까 얘기한 남예멘 내전 때 그 무하마드 대통령을 따라서 북예멘으로 망명을 한 친구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살레 밑에서 이제 컸죠. 커가지고 이제 예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살레는 이 하디를 우습게 하겠죠, 그죠? 우습게. 근데 하디는 또 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이제 그 과도 기간을 줍니다. 과도 기간을 주는데 하디는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치를 펼쳐서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2년 동안 뭘 했냐? 6개주를 분할해서 자치권을 부여하고 연방정부로 구성해서 해나가겠다. 이게 이제 자기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후티 쪽에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한테 부여한 연방 지역들이 전부 그냥 후진대만 줬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후티가 이제 정부군하고 이제 그 붙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개입을 해서 후티 반군을 격퇴하는데 저거 하고, 여기 이제 후티가 밀리니까 또 누가 들어왔냐? 이제 이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와 이란 간에 시아파와 수니파 또 전쟁이 됐죠. 그러니까 또 이란은 시리아와 그 러시아가 후원하고, 사우디는 미국이 후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국제전이 되어버렸죠. 내전에다가 국제전에,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코레라까지 겹치고 해서 나라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티 살레는 2017년에 그 후티에게 처형됩니다. 후티와 전쟁에서.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나면 다 했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국 이제 예멘의 통일이라는 게, 그 통일까지는 지도자의 의지도 있고 합의 정신도 고수하고 통일 헌법도 만들어서 잘 했어요. 그리고 주변국도 잘 활용하고 나름대로 뭐 통합도 하고 유전 발견하고. 근데 그 문제는 결국 그 통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설프게 그 국민의 합의 없이 그냥 그때 편의에 의해서 통일이 돼서는 이거는 통일이 아니고 더 큰 재앙을 갖고 온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지만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예멘, 바레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지금 그전보다 더 엉망인지 나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도 대통령이 시원찮은 대통령을 뽑으면 아무리 좋은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통일 정책이 있고 그래도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느냐, 이것이 돼야지 통일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이론적인 그걸 갖고 절대 통일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는 게, 우리는 정보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가고, 다른 하나는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오퍼레이션. 그런데 그런 비합법적인 오퍼레이션을 지금 스탑되어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상대방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폼을 한 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구상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퍼레이션이 없으면 정말 깊은 걸 못해요. 근데 지금 정말 통일을 위해서는
그런 대북 그 공작과 오퍼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것을 끝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